네, 그 프랑스 내전, 그 흔히 이제 나중에 마르크스 저작들을 정리를 할 때 프랑스 혁명서 3부작이라고 불리는 그 세 개의 텍스트 중에 제일 마지막 시기에 해당이 되는 텍스트인 프랑스 내전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제가 지금 3시간 3회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3회에서 진행할 때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부 중에서 세 번째 부분만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읽는 방식은 강독식으로 대부분의 구절들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다 읽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마르크스의 코멘트이긴 한데, 이 텍스트의 저 대부분은 마르크스의 코멘트가 아니고, 어, 마르크스가 이제 역사적 과정을 인터내셔널 총평의회에서 이제 보고한 거예요. 총평회의 연설한 내용이고, 연설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3부에서 호민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평가하고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들은 사실 이 마르크스의 텍스트만 봐서도 역사적 상황을 배경 지식 없이는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공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프랑스 내전이라는 단행본으로 별도로 문고판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뒷부분에 보시면 해제가 붙어 있어요. 그, 갑자기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쓴 것? 그 해제 쓰신 서울대 정치학과에. 네. 예. 아니 저 사학과 서양사학과에 무슨 값수죠? 예, 그 선생님께서 아주 요령 있게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하신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셔도 좋고, 뭐, 프랑스 혁명사 책은 꽤 여러 권 한글로 또 이렇게 잘 정리된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제가 뭐 그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연대별로 이렇게 쭉 얘기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지금 고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해석과 평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르크스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봤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사건들, 뭐 여기서 발표된 정책들이나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이제 평가한 부분을 보면 마르크스 주의에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마르크스, 이게 이제 1871년에 쓰여진 텍스트니까, 비교적 그 말년에 가까울 때죠. 장년이 된 마르크스가 이 시기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걸 이제 함께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들은 이제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독을 하는 거는 이제 일단 3부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박종수 출판사 저작 선집으로 해도 한 20페이지가 채 안 되죠. 그래서 분량이 많지도 않지만 이게 또 되게 압축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분량을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읽을 때 한 가지 제가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전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한 방식은 이 3부를 읽을 때 이 초고가 있어요. 이 프랑스 내전의 초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선집에 그 박정우 출판사 저작선집 4권에 같이 이 프랑스 내전 텍스트와 같이 프랑스 내전 앞부분에 그 초고가
발췌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돼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조금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초고를 같이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총평위에서 연설문으로 작성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짧게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죠. 총평위에서 뭐 몇 날 며칠을 강의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용이 되게 압축적이에요. 근데 초고를 읽어보면 이 프랑스 내전 연설문을 작성할 때 작성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자가 다듬어서 출판한 텍스트의 초고를 보는 거는 뭐 전문적인 어떤 사상가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라면 보통 잘 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리고 초고라는 건 어쨌든 초고만 남아있다면 그 초고가 좀 그 사람의 사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정리된 본인 스스로 정리해서 출간한 텍스트가 있는데 초고를 보는 게 그 사람의 원래 사상이나 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의미는 크게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초고를 보는 이유는 이 경우에는 초고의 내용과 출간된 텍스트가 많이 다르다기보다 입장이 뭐 바뀌었다기보다 내용이 많았던 걸 압축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내전의 우리가 이제 같이 강독식을 읽을 구절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초고에서 더 자세하게 길게 설명한 부분을 대조하면 이 구절의 의미가 뭐다 하는 거를 마르크스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더 충실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볼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 구절들 중에서 설명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초고로 돌아가서 초고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시리즈로 하는 강의가 다 그렇지만 뭐 제 해석이라기보다 텍스트에 충실하게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다, 라는 거를 좀 따라가는 그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장 일단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죠. 제가 몇 군데를 끊어서 읽을 거예요. 자, 1871년 3월 18일 아침, 파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깨어났다. 꼬민 만세. 이제 드디어 이제 꼬민 봉기가 시작이 된 거죠. 부르주아의 이성을 그토록 어려운 시험에 빠뜨린 이 스핑크스인 꼬민은 무엇인가? 왜 스핑크스가 수수께끼 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이 꼬민이란 걸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부르주아들은 꼬민을 이해 못할 거다. 왜 그럴까? 부르주아들이 특별히 뭐 이성이 박약해서인가?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내용을 읽으면 계속 이제 드러나겠지만, 꼬민을 기본적으로 계급 투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마르크스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 계급이 중심에 된 계급 투쟁의 정치적 혁명적 표현으로서의 꼬민을 그것이 극복하고 타도하려고 했던 부르주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고민이 갖고 있는 계급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이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중앙위원회, 이거는 이제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를 얘기를 합니다. 고민, 고민 초기에 이제 봉기를 주도했던 것은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였습니다. 중앙위원회는 3월 18일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배계급의 패배와 반역의 한가운데 있는 파리.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에서 나폴레옹 2세가 패배하고 또 방어 전쟁을 수행한다고 수립된 공화정이 다시 이제 그 항복을 하려는 협상을 통해서 결국 패배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취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겁니다. 이건 역사적 과정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봉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 프롤레타리아트는 공무의 지위를, 그러니까 공적인 일의 지위를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여
상황을 수습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니까 황제나 아니면 부르주아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이제 내팽겨 쳤으니까 이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공적인 일을 맡을 때가 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이제 중요한 구절이었죠. 정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자신들의 최상의 의무이며 절대적 권리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좀 더 확장시키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이자 권리가 됐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거죠. 그래서 꼬민이 처음에 봉기를 일으켰을 때 자기들의 봉기의 성격을 스스로 천명한 바가 뭐냐 하면 이제 국가 권력을 이제 우리는 장악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회적인 부분적 의제들을 뭐 요구하는 그런 봉기나 시위가 아니라 국가 권력 장악을 이제 목적으로 한 봉기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건 이제 당연히 인용문이겠죠. 중앙위원회의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이제 곧바로 해설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 선지입으로 치면 한 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 국가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이제 인용되는 텍스트죠. 논란의 핵심이 쟁점의 초점이 되는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하는데요. 그러나 노동자 계급은 지금부터 이제 마르크스 얘기예요. 노동자 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접수하여 이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자, 중앙위원회가 우리 꼬미는 파리 꼬미는 국가 권력을 장악할 거야 라고 선언했는데 곧바로 마르크스가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냐 하면 기존의 국가기구 이미 있던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그 국가기구죠. 이거를 접수해가지고 단순히 접수하라는 건 그냥 이제 주인만 빼앗는다는 거죠. 그 전에 부르주아 정치인, 뭐, 띠에르 이런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것을 내쫓고, 뭐,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기존에 있는 국가 그대로 접수해서 그걸 자기들이 이제 통제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단순히 접수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처음에 이게 계급 투쟁의 성격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부르주아나 그 이전에 이제 형제가 다스리던 재정의 형태에서 만들어진 국가기구를 봉기한 프롤레타리아가 장악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거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세게 두 갈식으로 딱 얘기하죠, 마르크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죠. 아니, 국가기구를 누가 쓰든 쓰는 사람이 장악한 사람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도구니까. 중립적인 어떤 기계장치 같은 도구니까 부르주아가 장악하든 황제가 장악하든 프롤레타리아가 장악하든지 간에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쓰면 효율적으로 쓰면 될 텐데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마르크스가 미리 선제적으로 답을 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국가기구 이건 이제 바로 뒤에 설명을 보겠지만 프랑스 혁명부터 절대 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2제정 때까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기구예요. 이 국가를 프롤레타리아트가 장악했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구절을 둘러싸고 이제 1차적으로는 베른슈타인과 그 다음에는 레닌이 이 구절을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나중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20세기 초가 되면은. 그게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국가 권력을 프롤레타리아가 계급혁명을 통해서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제 대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라는 거는 애초에 프레타리아트에게 별로 유용한 수단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기구를 장악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혁명은 필요 없고, 니네들 경제투쟁이라든지 사회적인 다른 부수적인 의제들, 그냥 이런 거 하면 되지. 니네들 프레타리아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투쟁해서 얻어내면 되는 거지. 국가 권력 장악 같은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투쟁의 무용성이나 정치투쟁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이제 그 반대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진짜 마르크스가 이 말을 이 책에서 했을 때 이게 어떤 뜻으로 한 말이냐를 일단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적 해석이든 국가주의적 해석이든 그건 자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텍스트를 해석하기 전에 일단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우리가 독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각자 알아서 하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후계자들, 그 연구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마르크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좀 곡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분명히 앞뒤 맥락을 보면, 앞뒤의 글의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뜻이 밝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만 따로 떼서 자기 해석을 막 과도하게 덧붙이는 그런 경우가 뭐 마르크스 주의자들 안에서도 상당히 많죠. 저는 뭐 그거는 해석은 자유죠.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이 다양해지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을 분명하게 해야죠. 마르크스가 이렇게 썼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마르크스의 이런 구절을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걸 갖고 나는 생각을 확장해서 이런 생각으로 퍼져나갔어. 연상이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각자의 자유이고 해석은 다양할수록 의미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일단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어라는 것을 자기 의견에 맞게끔 근거 없이 곡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독해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구별하려고 해요. 저도 나름대로 이 마르크스의 국가론에 대한 입장이나 해석이 아무리 뭐 조잡한 수준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이 텍스트에서 어떤 의도로 말했을까를 우리가 읽는 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만 봐서는 뜻이 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뒤에 보면 이 마르크스의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나오고 또 이 여기서 마르크스가 국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접근하는 그 접근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접근 방법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과입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보죠. 편제하는 그 사방에 다 있는 기관들. 자, 그러면서 국가기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상비군, 상비군. 근대에 만들어진, 근대적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상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리크루팅의 방식,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징병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국가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인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무로서 부과한 징병제를 통해서 다수의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상설의 군대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근대적인 군대의 형태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상비군을 얘기를 합니다. 상비군, 그 다음에 경찰. 경찰이라는 것도 치안 활동이라는 것은 뭐 과거에도 여러 사회에서 다 있었겠지만 우리가 오늘 경찰이라고 부르는 아주 체계적이고 위계적이고 또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이 강력하고 방대하고 억압적인 경찰력 같은 것들은 다 근대의 발명품이죠. 경찰, 그 다음에 관료, 행정관료. 그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징세,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국가기구 중에 아주 강력한 국가기구, 제일 힘이 센 국가기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세청이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장은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그 징세 업무를 혁명 전 프랑스에서는 민간에 다 불화했죠.
그래서 징세청부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에다가 일부 주고 나머지 자기가 어, 커미션 먹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제 빌미를 주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거죠.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행정적인 절차인 징세마저도 국가의 공적인 관료 조직을 통해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 하냐면 지금은 우리의 아주 일상의 세부적인 영역까지 국가기구가 행정 조직을 통해서 관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최근에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는 아주 광범위하고 거대한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마르크스가 곧바로 얘기를 하지만 위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관료, 관료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이 카톨릭의 영향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뭐 한반도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조건이 많이 다르기도 하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의 경우에는 성직자, 성직자가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근대에 와서까지도 국가기구의 공식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서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최근까지도 그 교회세가 있었잖아요. 교회 운영을 세금 걷어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했었죠.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성직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당국. 우리가 지금 이제 상권 분립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보통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게 서로 갈등하면서 대결하면서 한 쌍을 이루고 사법부는 약간 떨어져 있죠. 사법당국,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분업 계획에 따라 창조된 기관들, 아까 말한 뭐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이게 우리가 관료제 제도라고 부르는 아주 광범위한 기관들 이런 것들을 이 있는데 이게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죠? 슬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적 국가 권력. 국가기구를 그냥 국가 또는 국가기구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마르크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 파리 고민 동기에서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접수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국가기구는 사실 꼬민이 전복시킨 장악한 그 국가기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국가기구의 성격은 지금 읽은 바의 내용을 갖고 있는 국가기구인 거예요. 고조선의 단군이 만든 국가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또 모든 사회나 모든 역사적 시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국가라는 것도 없죠. 이게 이제 우리 마르크스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그 방법론인 그 변증법이나 또 역사유물론적 접근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제가 이제 이전의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라는 것, 추상적인 국가 또는 보편적인 국가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사고 속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국가라는 이름은 여러 사회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의 국가는 다 다른 역사적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국가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럼 국가란 뭘까? 국가는 이런 거지. 이 국가는 뭐 어떤 성격을, 국가를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논의는 아니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항상 국가 문제를 생각할 때도 다른 모든 문제를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빼고 아나키스트 국가는 그 자체로 악이야 또는 국가는 그 자체로 선이야 국가는 중립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이 아예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의 국가 권력.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때부터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현대 국가에까지 상당 부분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특징들이 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일반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근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현상으로서의 국가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뭘 하냐면요. 이런 중앙 직구적 국가 권력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꼬민이 봉기를 일으키기 직전까지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됐는지를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절대군주 시대에서 유래한다. 마르크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역사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대 국가는 절대군주정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절대군주정은 처음에 부르주아들이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이행하는 초기에 봉건제에 맞서는 중요한 정치적 무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걸 저지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봉건적인 잔재들에 의해서 쉽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확 그 힘을 얻어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절대 왕정에서 만들어진 국가 형태가 본격적으로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봉건적 잔재를 한꺼번에 쓸어내 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국가 건물의 상부 구조의 길에 서 있는 최후의 장애물의 사회적 토양을 청소하였다. 말이 좀 복잡하게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현대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을 프랑스 혁명이 열어줬다. 그래서 이 절대 왕정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현대의 국가라는 것. 그러니까 마르크스 시대의 현대의 국가겠죠. 오늘날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의 현대가 아니라 이 현대 국가 건물이 프랑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게 언제냐? 제일제정이라고 마르크스는 보죠. 제일제정은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시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제일제정 황제 처음에는 통령으로 했다 쿠데타를 통령이었다가 자기 스스로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통치했던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국가 형태가 현대 국가의 이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성격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 이후에 그 이제 지금 이 책을 쓴 파리 꼬민 시기까지 오면서 이 현대 국가는 두 가지 특징을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부는 의회의 통제 아래 놓였다. 우리가 잘 아는 근대 국가, 현대까지 이어지는 근대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정치 형태가 바로 의회제도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이 의회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바로 뒤에 즉 유산계급의 직접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국가의 두 가지 중에 형식적으로는 의회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계급지배다라는 거죠.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가 표현되는 정치적 방식이 의회제도였다. 우리가 그거를 현대국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국가, 아까 얘기했던 국가라는 것이 바로 절대왕정,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시기를 거쳐서 이제 조카 나폴레옹인 나폴레옹 나폴레옹 3세까지 오는 이 과정을 이제 쭉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그때 그래서 그 프랑스 절대 왕정부터 제2제정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 동안에 형성된 국가를 지금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뭔가 국가라는 본질적인 개념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있었던 국가를 또는 다른 아주 먼 과거의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책으로 보면
박종춘 선집 4권으로 보면 62페이지 다섯째 줄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여기서부터 한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63페이지 열째 줄까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적 과정입니다. 현재 호민이 장악한 그 국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역사적 과정을 써요. 이 공산당 선언에서도 그렇고 자본론에서도 그렇고 마르크스의 이제 출간된 중요한 텍스트들을 보면 항상 마르크스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핵심적인 쟁점을 다룰 때 이것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수고, 그 많은 페이지를 거기에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할애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아주 특유한,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에서 핵심을 보여주는 그 서술 방식입니다. 마르크스가 괜히 자기 역사적 지식을 과시하려고 이런 얘기를 일부러 쓴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어떤 사건이나 사태만이 있는 것이지, 역사적 과정 바깥에 본질을 갖고 있는 고정불변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변증법적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을 쓰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같이 읽을 필요 없고, 뭐, 간략하게만 과정을 얘기를 드리면, 먼저, 어, 예, 이때 발생한 정부가 뭐, 아주 부패했다. 또, 국가 권력이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는 공적 권력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게 됐다. 그리고 제1제정이 붕괴된 다음에, 어,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죠. 어? 그래서 이제 루이 필립이 집권하게 되는 1830년 7월 혁명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 이제 권력이 정부를 토지 소유자에게서 자본가에게 이전시켰다. 그러니까 봉건적 지주 계급을 대신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국가 권력의 을 장악하게 됐다. 그게 중요한 계기가 1830년 7월 혁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노동자 계급이 그해 6월에 파리의 노동자 봉기를 일으켰다가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에게 학살당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이 뭐를 보여주냐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계급 투쟁으로서의 계급 지배의 수단으로서의 국가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준다. 특히 이때 계급 투쟁이라는 것은 계급 지배라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 과거의 지주 계급이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로 변모되었고 그 변화한 사회 구조의 정치적 표현이 바로 현대 국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 방식의 전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이제 계속 변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 국가 형태가 뭐 한 가지 고정된 형태로 쭉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느냐? 이 변화의 원인이 뭐냐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이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 중간에 아주 짧게 이 말을 하는데 이건 마르크스의 다른 텍스트들에서 여러 번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뭐라고 했냐 하면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동시에 정부의 정치적 성격도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부터 제2제정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시기 동안에 한 100년, 이때가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사실 1789년부터 우리가 흔히 프랑스 대혁명으로 부르는 분기부터 1871년 파리 꼬민까지 거의 100년 동안에 어, 이 오르내림이 있긴 했지만 100년간 사실은 혁명이 지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혁명의 세기라고 부르죠, 역사학자들이. 이 프랑스 100년간에 걸친 프랑스 혁명의 시기에 이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마르크스는 바로 사회의 경제적 변화가 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거 우리는 이제 그 용어를 알고 있죠. 토대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생산 양식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정부 형태의 변화, 정치의 변화, 국가의 변화라는 것은 그 결과로서, 그것의 그 영향으로 또는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또는 국가라는 것이 변화의 근본 원인이자 실체가 아니라 변화의 현상, 상부 구조에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국가 문제 또는 이제 좀 폭넓게는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선언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책에서도 꼬민이라는 사건을 바로 사회의 경제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변화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00년간의 혁명의 세기는 바로 계급 투쟁이 점점 본격화되고 첨예화되고 이제 폭력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계급적 지배의 수단으로서 성격을 점점 강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이 이 역사적 과정에서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곧 뒤에 보면 2월 혁명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노동자 계급이 사회공화국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노동자 계급이 사회공화국,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담은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변화시키되 이 변화된 국가 또는 새로운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거다. 근데 이거는 프랑스 혁명 초기에서 계속 내려오는 왕정을 대체한 공화정의 형태의 틀 안에서 이거를 이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나오지만 마르크스는 이 당시까지도 프랑스의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라는 그 부르주아 혁명의 정치적 틀 안에서 자기들의 계급적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좀 모호한 형태의 정치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6월의 그 사륙, 6월의 노동자 봉기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사회공화국이 공화국 아래에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억압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틀 안에서는 노동자 계급은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이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던 국가는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지배 계급의 수단을 가지고 피지배 계급,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성이 표현된 게 노동자 계급의 그 요구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년 6월 노동자 봉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때가 되니까 이제 그 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이 조금 후퇴했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받으니까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그 빈 공간에 루이 보나파르트가 등장해서 대통령으로 선거를 통해서 취임하게 되고 이건 당연히 이제 의회제, 기존의 의회제라는 틀을 갖고 있는 의회제 공화정이었다가 자기 삼촌하고 똑같이 이 사람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황제로 이제 그 황제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때를 제2제정, 두 번째 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2제정에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오히려 국가의 성격을, 이 현대적 국가의 성격을 제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억압적인 계급 투쟁에서 억압적인 성격이 더 강화돼서 억압 권력을 어디에다가 행정부의 권력에다가 그러니까 의회제 공화정이었는데 무게중심이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특징을 지니게 되면서 오히려 형식적이었지만 의회적인 어떤 장치들이 무너지는, 의회가 갖고 있는 힘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이게 바로 제2제정이다. 이 제2제정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정치적 대안이 뭐였냐? 바로 마리꼬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 제2제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의 다른 텍스트들에서 나오는 보나파르티즘이라고 이제 나중에 부르게 된 어, 어떤 정치 형태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아주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록도 다시. 예,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로는, 뭐 텍스트 없으신 분 죄송한데, 뭐 이렇게 저 나중에 책 같이 보면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저작선 페이지 6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11째 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앞부분까지 큰 긴 단락이 하나가 있는데, 이 긴 단락에서 그 제2제정의 국가의 성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정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다수의 생산자 대중인 농민들에게 근거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실제로 이제 누이 보나파르트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직접 투표제였거든요. 그, 그 1위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농민표를 얻었던 거고, 이 농민표를 얻어서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던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큰 정치적 파벌을 대표했던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듣보잡이었던 사람이었죠. 막 좀 광인 취급을 받던 어, 이 한미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고, 물론 이제 삼촌 보나파르트의 그 이름을 빈 게 제일 컸겠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지주로부터 해방되었던 농민들이 그 나폴레옹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좋은 생각, 좋은 기억,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과거 미화, 이런 것들이 추사가 되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이 당시 국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던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 투쟁을 비껴나서 수적으로는 제일 많지만 역사적 과정 속에서는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던 농민 계급이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프랑스 제2제정기 국가의 중요한 특징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마르크스 봅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의 양쪽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나파르티즘이 특수성이 나타났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구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노동자, 나 니네들 편이야. 니네들 얼마나 힘드니? 내가 권력을 잡으면 니네들의 처지를 개선시켜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유산 계급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유산 계급을 구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양쪽한테 둘 다 나는 니네들 편이야. 니네들의 저 이해관계를 증진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의 적대적인 두 계급 모두에게 친구라는 거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현실을 진실처럼, 현실이 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기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 3세는 국민적 영예라는 환상의 부활을 통해 모든 계급을 단결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중립적인 어떤, 또 모든 집단을 다 포괄하는 상위의 정체성이, 집단적 정체성이란 게 있고, 자본가, 노동자, 농민은 다 그 밑에 하위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국가 또는 국민이라는 틀 안에서의 영예가, 영광이 그 안에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 집단들 간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정치 형태이지만 이 당시에 노동자 계급도 권력을 장악할 역량을 갖지 못하고 부르주아 계급은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이런 권력의 공백기에서 농민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많은 어,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반을 다시 의회제도라는 틀 속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 나폴레옹 3세는 이 모든 집단들의 계급적 타협을 천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실 제정은 부르주아제는 국민을 지배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노동자 계급은 아직 이 능력을 얻지 못한 때의 유일하게 가능한 정부였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실체인 자본과 노동자 양측도 사회를 장악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거다. 이때는 이런 형태의 정부만이 프랑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보죠. 자, 여기서 이제 국민적 영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국민으로 계급적 격대를 단결로 대체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구절은 그 이 책이 프랑스 내전의 사장에 좀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88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장은 우리가 같이 보진 않겠지만 요 구절만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낡은 부르주아 사회가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이 당시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낡은 사회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웅적인 약지는 민족 전쟁이며 이것은 계급 투쟁을 연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으며 계급 투쟁이 내전으로 타오르자마자 사라져 날아가는 그러한 정부의 순전한 사기임이 증명되고 있다. 계급 지배는 더 이상 국민적 제복으로 가장할 수 없다. 국민 정부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국민은 결국은 지배계급이 또는 지배계급의 연합이 계급 투쟁을 기만적으로 억누르거나 아니면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적 수단이고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만적인 허상이라고 분명하게 마르크스는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의 이 판단이 조금 섣불렀다는 거는 이 뒤에 마르크스는 이게 이제 이거 거짓말이기 때문에 계급 투쟁이 격화되면 곧바로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눈치챌 거다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봤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던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는 이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계급 투쟁을 가리거나 계급 투쟁에서 지배계급의 그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국민, 민족을 내세우는 국가는 결국은 프롤레타리아의 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결국은 중립적인 국가, 또 모든 국민을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묶어주고 골고루 이해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는 현실에서는 계급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부르주아 사회에서 또는 계급 사회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계급 지배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일차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사회의 경제적 변화가 정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마르크스의 이 전제를 연역해서 전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계급 사회에서 국가가 국가가 중립적으로 또는 노동자 계급에게 이롭게 기능하는 장치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사회가 먼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 기구의 성격은 계급 지배에 맞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프레타리아에 대한 지배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레타리아가 이걸 장악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프레타리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바로 국가의 계급적 성격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어,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접수하여 프레타리아의 노동자 계급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는 이 주장이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작동하고 있는 현대 국가의 경우에는 어, 프레타리아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다시 돌아가면 이 제2제정은 이런 특수한 프랑스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국가기구인데 이 국가기구가 오히려 뒤에 가보면 자기 루이 보나파르트의 거짓말과는 달리 아주 노골적이고 명확한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 수단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제일 한마디로 황제제도는 황제 제2제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황제제도는 발생기의 시민사회를 봉건제로부터의 자신의 해방의 수단으로 소생시켰으며 완전히 발달한 부르주아 사회를 자본을 통한 노동의 노예화의 수단으로 전환시켰던 저 국가 권력의 가장 매춘부와 같은 동시에 최종적인 권력 수대이다. 어떤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했다 하더라도 결국 제2제정이 보여줬던 모습, 제2제정의 본질은 계급 지배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계급 지배의 수단으로서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왕정부터 제2제정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적 시기 동안에 만들어져 온 현대 국가라는 것은 부르주아 지배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재정에 대한 직접적 대립물이 바로 꼬민이었다는 거예요. 직접적 대립물이라는 건 뭘까요? 그 정반대에 있다는 거죠. 정반대편에 있었는데 재정의 본질이 부르주아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지배의 도구였다면 이 반대편은 당연히 노동자 계급의 해방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국가에 대한 정반대물이 바로 꼬민이었다. 그러니까 제2제정 때 만들어진 현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 적합한 형태였다면 꼬민이라는 형태는 이 계급 지배를 철폐하는 정치적 과제를 수행하는 정치적 구성물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조금 읽어볼게요. 그 파리 프레타리아트가 2월 혁명을 48년 2월 혁명을 수행할 때의 아까 잠깐 얘기했죠. 사회공화국이라는 구호는 계급 지배의 군주제적 형태뿐만 아니라 계급 지배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 공화국에 대한 모호한 주장을 표현했을 따름이다. 꾸미는 이러한 공화국의 명료한 형태였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재정에 대한 직접적 대립물이라는 문장, 이 문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뒤에 지금 마르크스 스스로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2월 혁명, 48년 2월 혁명 당시에 사회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사회의 대립 구조, 적대적 계급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 못하고 따라서 그것을 관찰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을 분명하게 목표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1871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계급 지배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에 있었던 국가국, 이게 심지어 재정뿐만 아니라 제2전쟁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흔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공화정조차도 이거는 사실 우리의 정치적 수단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 기존에 있는 직전에 있었던 제정도 아니고 그 전에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졌던 공화정도 아니라면 이 둘 다가 계급 지배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계급적 이익은 정치적으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실현돼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그게 바로 꼬민이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미는 계급 지배 자체의 철폐를 위한 사회적인 그 변혁적 힘의 정치적 표현이 고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고를 조금 좀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 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자, 초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시 선집에 앞에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회공화국 부분 제가 조금 길게 마르크스가 설명해 놓은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내전은 그러니까 네. 29페이지입니다. 책의 29페이지에 공헌된 사회공화국으로서만 가능한 공화국 뭐 이렇게 돼 있는 구절입니다. 재정이 국가 헌병과 목사들의 수중에 있는 조직되지 않은 일반 선거권이라는 미혹을 파괴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이라고 보였던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놓고 자기가 이거를 재정으로 퇴행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선거권만 보장되면, 보통 선거권만 보장되면 마치 정치적으로 피어가 민중이 해방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꼭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이 지배계급은 이런 거를 통해서 피지배계급을 속인다. 이걸 스스로 보여줬다는 거죠. 누이 보나파르트가. 선거권이라는 게 선거제도라는 게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일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번에 파리 꼬미는 공화국 그러니까 48년 이후 2월에는 여전히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틀 안에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파리 꼬민이 보여준 건 뭐냐면 공화국에 대한 최후의 미혹을 파괴해버렸다. 공화국이란 거가 노동자 계급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다.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이번에 깼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이든 재정이든 기존의 국가 장치는 노동자 계급에게 별로 유용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의 모든 생명력 있는 분자들은 공화국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사회공화국으로서만 다시 말하면 자본가와 지주계급에게서 국가기구의 소유권을 빼앗아 그것을 꼬민으로 대신하며 사회해방이 공화국의 위대한 목표라는 것을 솔직하게 공언하고 따라서 꼬민 조직에 의한 저 사회개조를 보장하는 공화국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이렇지 않은 다른 공화국은 쭉 건너뛰어서 어, 계급 지배의 익명의 테러일 뿐이다. 그러니까 공화국이 혁명적 의미를 노동자 계급의 그 의미를 지니려면 이건 어떤 공화국일 때만 그러냐? 바로 꼬민 조직으로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풀이하자면 중간에 어떤 과도적 시기가 있는데 이 과도적 시기에 공화국의 낡은 형태가 잔재가 좀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남아 있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공화국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를 없애기 위해서 꼬민으로 꼬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지 이게 노동자 계급에게 또 똑같이 유용한 어떤 장치가 될 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공화국 일반, 국가 일반의 중립적인 거고, 이 국가를 우리가 잘 쓰면 이걸 나쁜 놈들이 썼기 때문에
탐욕 많은 지배계급이 사용했기 때문에 착취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거지. 우리 양심적인 피착지 계급들이 해방된 피착지 계급들이 이 국가기구를 잘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 미혹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고를 보면 일관된 입장인데 여기에서의 좀 절제된 표현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꼬민이 바로 이러한 공화국, 이런 과도적 역할을 하는 어, 공화국의 명료한 형태가 꼬민이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이제 PT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개념이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독재를 행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또 독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기구를 계급 지배의 수단이었던 국가기구를 파괴해서 해방을 위한 계급 지배 자체를 철폐하는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정치체, 정치적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도기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파리, 낡은 정부 권력의 중심지이자 소재지인 동시에 프랑스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무게중심인 파리는 재정으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정부 권력을 복구하고 영속화하는 띠에르. 그러니까 중간에 공화정이 수립됐었어요. 루이 보나파르트가 이제 패전하고 항복해버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야 우리 전쟁 계속해야지 프랑스 지켜야지 라고 봉기가 일어나서 공화정이 성립됐고 그 수반이 띠에르라는 사람인데 곧바로 다시 이제 프러시아하고 항복 협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파리 고민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얘네들도 결국은 재정을 공화정이었지만 재정을 그냥 물려받은 게 불가하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재정의 국가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그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무로서의 꼬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꼬민이 했던 중요한 조치들을 지금부터 이제 차례대로 나열을 하면서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국가기구, 기존이라는 건 즉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프랑스의 이 재정과 그 일시적 공화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적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좀 보편적으로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계급 지배의 수단으로서의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해체하는 역할을 고민이 주로 했다라는 걸 이제 마르크스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한번 봐라. 이건 고민에 대한 나의 경강부회적인 해석이 아니라 진짜 고민이 이런 걸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이제 그 근거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조치가 뭐냐? 고민의 첫 번째 훈령은 그러니까 이 텍스트 지금 몇 페이지죠? 64페이지에 14째 줄입니다. 고민의 첫 번째 훈령은 상비군을 폐지하고 그것을 무장입니다. 인민이 직접 무장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비군 폐지가 왜 첫 번째 훈령이냐? 바로 앞에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국가기구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마르크스가 3장 맨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61페이지 20째 줄, 20째 줄에 지금 나와 있죠. 국가기구를 쭉 세분해서 국가기구의 구성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상비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구에서 현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비군인데 왜냐하면 계급 지배를 위한 억압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계급 지배의 억압적 장치가 상비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처음 한 게 바로 상비군을 폐지했다. 상비군 폐지한 게 그냥 양심적 명령 거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화주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가기구를 해체하는 게 핵심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국가기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상비군을 폐지하는 게 첫 번째 조치였다. 그것을 무장인민으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르크스의 국가관에서 국가와 사회라는 이제 두 개념을 대비시키는데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와 사회라는 개념을 처음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사회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권력의 간섭, 이걸 이제 대비시키죠.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시장에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국가와 사회를 쓰는데, 마르크스는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씁니다. 국가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급 지배의 정치적 수단이 국가인 거고요. 사회는 바로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의 사회인데, 이 사회가 계급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 계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바깥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바깥에 지배 계급이 만든 억압적 장치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국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치를 생산하고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지배 계급이 거기에서 알짜배기 힘을 다 빼서, 어? 중요한 자원을 다 빼가서 자기들이 독점하고, 그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바깥의 무장력을 만들어내고, 이 무장력에게 그 자원을 공급해서 자기들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로부터의 국가의 분리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초고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이 국가, 이제 상비군이라는 것이 현대 오면 이제 상비군이지만 그전에도 무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 바깥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지배계급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무장력, 이게 국가의 기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기획하고 있는 거는 좀 이 강좌가 계속 이어지면 가족 사적소의 국가의 기원이라는 앵겔스의 텍스트를 볼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텍스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텍스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마르크스 앵겔스는 국가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갖고 여러 번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회 바깥의 지배계급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무장력을 해체하는 것이 계급 철폐, 궁극적으로는 계급 철폐, 또 단기적으로는 계급 철폐의 수단은 국가를 해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국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지식이 있다면, 이게 왜 중요한 국가 해체의 그 조치인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요거 한번 초고에서 보여드리죠. 많이 나왔으니까. 초고의 18페이지와 20페이지 부분에 나오는데요.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자, 1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11째 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읽었던 구절에 대한 상세한 이제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민 그것은 사회를 통제하고 제압하는 대신에, 제가 아까 국가와 사회라는 두 개념을 갖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사회를 통제하고 제압하는 대신에 사회 자신의 살아있는 힘으로써 사회가 국가 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원래 있었는데 계급 사회가 되면서 국가가, 지배계급이 국가라는 장치를 사회 바깥에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힘을 다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거야. 꼬민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사회가 국가 권력을 다시 빼앗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로 지배계급이 독점하고 있던 힘을 다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꼬민이다. 그럼 이건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군대를 해체하는 거죠. 그것은 억압의 조직된 힘 대신에, 억압된 조직, 억압의 조직의 힘의 대표적인 사례가 군대와 경찰이잖아요. 그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인민대중, 이것의 군사적 표현이 무장한 인민이에요. 대중의 자기 무장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를 보여준다라고 마르크스는 본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인문 대중 자신이 국가 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 그러니까 뺏겼던 권력을 인민들이 찾아오는데, 국가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가 가져갔던 힘을 가져오면 국가는 사라지겠죠. 이게 바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 장악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술적 의미에서 국가 권력 장악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아이 중요한 장치고 이거 필수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피상적인 이해 방식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와 사회의 개념을 마르크스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사회 바깥에 애초에 만들어진 지배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국가가 빼앗아 사회로부터 또 피착지 대중으로부터 빼앗아간 힘을 빼앗아 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고민이 그 몇 줄 밑에 보면 인민 대중의 사회적 해방의 정치적 형태다. 고민은 사회적 해방이 더 본질이잖아요. 아까 분명히 사회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변화의 원인이라고 마르크스는 보잖아요.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하잖아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이거를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사회적 해방이 더 본질적인데 사회적 해방이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고민이고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국가 해체라는 국가의 파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꼬미는 제일 먼저 군대를 국민방위대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18페이지 맨 밑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민은 상비군을 폐지해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민병대를 전국적으로 조직하면 되었다. 뭐 이것이 모든 사회 개량을 위한 첫 번째 경제적 필수 조건 이렇게 얘기하죠. 빼앗아간 거를 경제적 부를 다시 찾아오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권을 자본가가 차지하고 있던 군권을 좀 우리 봉건적 사극처럼 얘기하면 노동자 계급이 군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군대를 없애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국가기구를 그냥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상비군 폐지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선거권 얘기인데요. 그 꼬민이라는 것도 선거를 통해서 구성돼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보내서 상급의 기관으로 계속 올려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다양한 구에서 파리가 여러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죠. 어, 보통 선거권을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책임이 있었고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대중들에게 책임을 져야 됐다. 그 뜻이에요. 책임은 다 있죠. 모든 공직자가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이 독자적인 어떤 또는 그 유권자들을 벗어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이 지위에 종속된 지위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있었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또 그걸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뽑아줄 때는 이 말 하라고 뽑아줬는데 가서 딴소리 하게 되면 언제든지 유권자들이 또 소환해서 그 사람의 공직을 빼앗을 수 있는 그게 소환이잖아요.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국가기구, 그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사유화해서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시 대중들이 빼앗아 오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 부와 물리적 폭력을 지배계급에서 빼앗아 온 게 상비군의 폐지라면 정치적 힘을 사회가 대중이 다시 빼앗아 오는 게 바로 이 제도인 거죠. 단순하게 간접 투표가 간선제가 더 좋으냐, 대의제가 좋으냐, 직접 민주주의가 좋으냐 이거 되게 비본질적인 논쟁이라고 마르크스는 보거든요. 마치 우리는 대의제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좀 제약된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는 훨씬 민주적이고 대중들의 의사가 더 반영된 것처럼 우리가 위계를 두고 직접 민주적인 걸 되게 훨씬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거라고 보는 통념이 되게 널리 퍼져 있어요. 한국의 좌파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적지 않죠. 특히 신자파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직접 민주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비본질적인 거다. 어, 간접 민주제냐, 직접 민주제는 사실 비본질적인 거다. 언제든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접 민주적 요소를 꼬민이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대중의 것이었던 정치 권력을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나 이런 지배계급의 일부가 빼앗아간 걸 되찾아온다는 의미가 있고, 물론 이걸로 완전히 될 거라고 마르크스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권력을 사회가, 대중이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회 단체가 아니라 행정과 입법의 업무를 겸하는 단체여야 돼. 자, 이거 갖고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야, 이거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얘네들은 상권 분립 무시하니까 독재 아니야? 야, PT 독재라든가 역시나 그러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그 괜히 의회 행정 권력 이거 분산시키면 말 많아지고, 특히 이 혁명기 또 혁명의 초창기에 위급한 시기에 반혁명 막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혁명이 무너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주 뭐 너무 단순하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권 분립이 맞느냐 옳으냐, 혹은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권력의 집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구절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행정과 입법이란 것 자체가 국가라는 그 하나의 장치의 두 가지 얼굴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적으로 의회를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국가를 사회가 통제할 수 있거나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제도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충분히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진보적 부르주아들의 주장,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자, 제가 이게 멋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거, 또 반대로 어? 저 의회를 통제를 강화하면 이게 더 민주적이다. 이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여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무슨 근거에서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고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거를 좀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를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초고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까지 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있죠. 경찰은 즉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속성을 벗어버리고 책임이 있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고민의 도구. 아까 공직자, 시의원 경우하고 똑같죠? 모든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들은 권력을 스스로 사유화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까? 이런 고민이 했다고 마르크스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역할도 역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속성, 아까 우리 정치의 의미 얘기했었죠? 바로 계급 지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정치질하고 어디에 줄대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뭐 정권에 아부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여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계급 지배의 장치로서의 성격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범죄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지켜주는 치안의 역할은 다른 종류의 사회가 되더라도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때 이 치안의 기능은 정치적 성격이 없는 거라. 사회가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 경찰력의 주인이 되고 사회 바깥의 다른 경찰력의 근원이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면 치안 활동은 인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들의 행위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국가라는 사회 바깥의 거대한 장치의 일부가 돼서 계급 지배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하는 경찰의 역할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행정부 뭐 모든 공직은 이제 급여기 얼핏 보면 야 이거 뭐 거창한 얘기하다가
너무 섬세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월급 얼마 줄까? 이런 거 걱정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재정적인 문제나 적절한 보수 수준을 고민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공직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얘기하고 다 일관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관료제 얘기를 하면서 현대국가, 마르크스가 말하는 의미에서 현대국가에서 관료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이 위계적이라는 거죠. 왜 위계적이냐 하면 계급 지배에 아주 적합한 방식이 위계적인 방식이다. 위계적 관료제가 부르주아 계급의 프레타리아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이 계급 지배의 도구가 아니게 될 때 일어나는 또는 그걸 위해서 겪어야 되는 미리 겪어야 되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공직이 위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중들, 피어갑 대중들, 피차시키 대중들이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위계제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격차가 그 위계제의 표현이기도 하고 위계제를 강화하고 유지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의 임금과 노동자의 임금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이상으로 공직자의 임금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공직자가 노동자 계급의 평균 이상의 권력을 또는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혹은 그것 때문에 권력이 강화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직자의 임금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제약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제가 초고에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초고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나옵니다. 몇 제줄, 10제줄 정도에 보시면요. 노동해방이라는 꼬미는 위대한 목표를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꼬미는 어마어마한 절약과 함께, 그러니까 거대한 관료제를 유지하는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군대 얘기, 상비군 페이지에서도 그 얘기하죠. 그 군대를 유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안 내도 된다. 그 단순하게 작은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적 업무에 자원을 투자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대한 위계적 관료제를 유지하거나 상비군을 유지하는 이유가 계급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계급 지배가 없으면 더 이상 그런 돈을 쓸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절약과 함께 중요한 게 경제개혁 및 정치 전환과 함께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이유도 이게 경제적, 정치적 거대한 전환의 일부이지 임금을 따로 떼서 적정 임금에 대한 생각을 했다. 또는 아주 형식적인 평등주의, 평등 만능주의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정입법 부분도 초고 본 김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시면요. 16페이지 하단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계급 지배의 이 무시무시한 기구, 그러니까 국가죠. 현대 국가죠. 기구 자체를 부수기 위한 혁명이 꼬미는요. 그것은 계급 지배의 행정부 형태와 의회 형태 사이의 왜소한 투쟁, 그러니까 사소한 뭐 뜻이죠. 왜소한 조금 이상한. 그러니까 얼핏 보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엄청 갈등이 있고 의회가 행정부를 잘 통제할수록 민주적인 사회라는 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이론이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그냥 계급 지배의 거대한 기구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또는 거짓된 투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통합되는 거죠. 서로 통합하는 이 두 형태 모두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이 둘 다를 없애려는 거죠. 사실 의회 형태는 행정부의 기만적인 부속물에 불과했고 이 재정이 오히려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놓고 그거를 그 힘을 갖고 쿠데타로 황제가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에 황제 직속의 행정부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버렸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 자체가 행정 대 입법의 대립과 상호 견제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냐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한 국가기구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국가기구 자체를 철폐하는
하는 과정에서 행정 입법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 상권 분립을 전제로 해놓고 이 두 개가 대립돼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비효율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분명히 마르크스는 초고에 설명이 나와 있죠. 국가기구의 일부에 불과한 기만적인 구분, 비만적인 대립이기 때문에 국가기구 자체를 철폐하면 당연히 행정과 입법의 의미 있는 양립이란 것 자체도 전제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행정과 입법과 사법에 해당됐던 것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두 개를 기존의 행정 입법을 하나로 더 큰, 예를 들어 당 권력이라든지 개인의 권력 하에 더 효율적으로 공안위원회라든지 이런 걸로 통합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르크스의 발언으로 스스로 이제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국가의 발의권, 지금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발의, 이런 것들이 고민의 중요한 조치였죠.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좀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정신적 도구인, 지금까지는 전부 다 물리적 권력이죠. 근데 고민은 억압의 정신적 도구인 성직자 권력을 분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재산도 몰수하고,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을 이 당시까지도 대부분 교회가 관장하고 있었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학재단 중에 종교단체가 많죠. 어,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교육은 거의 그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단체가 담당을 했었죠. 이거를 세속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도 중요한 조치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 당연히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권력을 이제 그 분쇄하는 거죠. 그럼 대안이 뭐냐? 교육을 아예 하지 말자, 무지로 가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63페이지, 65페이지죠? 65페이지 첫 번째 날 뒷부분에 보시죠. 그러면 교회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분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자체가 계급적 선입견 및 정부 권력이 부과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가 과학으로 대체되고 대중은 기만에서 벗어나서 지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 말자는 무지로 가자. 대중을 눈을 가려야 말을 잘 듣지,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을 무지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의 교회 권력과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을 철폐하고 대중 스스로가 지식의 주인이 되는데, 이때 지식은 기만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온전히 알려주는 과학이 대중의 것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교회의 교육의 기능을 철폐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 나온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는, 사법 얘기는 앞에 갖고 교회가 뒤에 왔어야 되는데 뭐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나 봐요. 사법 공무원들은 차례로 충성을 맹세하고 또 파기하였던 역대의 모든 정부에 대한 자신의 굴종을 은폐하는 데 불과하였다. 말이 길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정권 바뀌면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 외견상의 독립성을 실제로 이미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공직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판사들도 앞으로는 선출되고 책임이 있고 소환되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공직과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 독자적인 어떤 권력이나 어, 권한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다 대중에게 그 힘을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고민의 중요한 그 정치적 조치들,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상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지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민의 이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치들, 물론 이제 정치적 조치들하고 섞여 있긴 하지만요. 이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또 계급 투쟁에 대한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으로는 역시
65페이지부터 한 4페이지 정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4~5페이지 정도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나머지를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